예,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 이상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AWS 클라우드 종사자 자격증 특강 네 번째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클라우드 종사자 자격증 특강 네 번째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 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회사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 서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규정 준수 요구사항으로 인해 로컬에 저장된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규정으로 있나 보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다음 중 어떤 옵션을 권장하시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부 데이터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클라우드에 쓸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다른 부분들은 마이그레이션 해가고 이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솔루션들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이죠. 이런 경우 이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하이브리드 옵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이에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이고. 그래서 일단 그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향후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일부 자본을 절약하기 위해 지금은 마이그레이션 수행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이 아닐 것 같고요. 자, 예산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웹서버와 데이터를 AWS로 천천히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이거 천천히 마이그레이션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규정 준수 때문에 로컬 저장된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천천히도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겠죠. 기술적인 솔루션을 찾기 전까지는 이거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내구성이 높으므로 모든 서버를 폐기하고 데이터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규정 준수 때문에 로컬에 데이터를 저장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클라우드로 이건 할 수 없죠. 자, 네 번째, AWS 웹서버를 활용하되 데이터를 로컬에 보관합니다. AWS 웹서버가 로컬 데이터의 저장소와 통신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정합니다. 자, 이건 일단 말이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중 클라우드 모범 사례 중 SOA,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 설계 원칙의 사용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서 이 개념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루즐리 커플드예요. 루즐리 커플드.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전반적으로 샥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봐야 되고 어떤 스파게티처럼 얽혀 있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그램 변경하고 수정해가고 보완해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어플리케이션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서비스 오리엔트 개념으로 루즐리 커플드, 예를 들어서 구성 요소들을 가급적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 가장 그 설계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구성 요소 분리가 일단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 구성 요소 분리가 가장 정답이라고 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탄력성 구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탄력성 구현은 배포 프로세스 자동하고 아키텍처 구성하고 빌드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구현된 거기 때문에 일단 탄력성 구현은 일단 정답이 아니고, 병렬 구성은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병렬화 개념을 내부하기 때문에 시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를 위한 디자인은 오류로부터 자동화된 복구를 위해서 항상 설계 구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일단 이런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실패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탄력성 구현,
뭐 병렬 구형,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 분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 구축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SOA 아키텍처잖아요. SOA 아키텍이 설계 원칙의 사용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구성 요소 분리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중 지메일 서비스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메일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중에서 보면, 뭐, 플랫폼 에즈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플랫폼 에즈 서비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지메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메일 서비스,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펑션 에즈 서비스, 뭐 이렇게 뭐 람다 같은 데서 쓰여지는 뭐 특정한 펑션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 뭐 이런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뭐 EC2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메일 서비스가 나타내는 의미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회사가 AWS를 사용하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분리하면, 다음 중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클라우드 사용 시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클라우드 사용 시의 장점. 일단 클라우드로 전환에 따른 어떤 그 밸류는, 가치는 첫 번째로는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일단 총 소유 비용, 전체 주기에 걸쳐서, 전체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주기에 걸쳐서 전체 비용을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클라우드 밸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직원 생산성, 쓸데없는 쪽에 실질적으로 인프라 관리 쪽에 사람이 투입할 필요가 없죠. 인프라 관리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직원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할 때 어떤 보건력이 좋아진다. 가용성, 보안, 규정 준수 상태 등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민첩성,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기능 이런 것들이 뭐 서버 준비하고 이런 리드 타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또 배포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또 오류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즈니스 민첩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죠. 지속 가능성. 그래서 비즈니스 운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일단 첫 번째로 TCO를 절감해 주는 거 있죠. TCO를 절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민첩성, 일단은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연구소에서는 이제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내결함성 아키텍처가 있는 과학 사이언스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빠른 I/O 성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하드웨어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가장 비용 효율적 솔루션으로 추천하는 스토리지 옵션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빠른이라는 키워드, 비용 효율적인 이라는 키워드, 이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일단 이 부분의 정답은 인스턴스 스토어입니다. 인스턴스 스토어는 인스턴스에 임시 블록 수준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는 이제 이 스토리지는 이제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디스크에 있어요. 그래서 지연 시간이 매우 짧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좋은 옵션이 있지만은 이제 인스턴스가 종료될 때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내결함성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EBS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스턴스에서 하드웨어 디스크로 일단은 사용할 수는 없죠. 이 EBS는. 그래서 EBS는 이제 그 모든 규모의 어떤 처리량 및 트랜잭션 지박적인 워크로드를 위해서 이제 아마존 EC2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설계가 된
어떤 고성능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이긴 한데 EBS는 인스턴스에서 하드웨어 디스크로 일단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은 EFS는 이제 그 탄력적인 NFS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죠. NFS 파일 시스템.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스턴스의 하드웨어 디스크로 일단은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 S3는 뭐 객체 스토리지니까 실질적으로 뭐 하드 디스크로 사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정답은 2번 인스턴스 스토어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모든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점검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최소 서포트 플랜은 뭡니까? 이게 이제 서포트 플랜에 관련된 얘기죠. 이것도 이제 그 AWS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일단은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중에 아마 6가지인가 정도는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에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소니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정답이에요. 엔터프라이즈는 뭐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직은 안 되고 디벨롭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최소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에 대한 점검을 제공하는 서포트 플랜이다. 비즈니스가.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중 SaaS 소프트웨어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에 속하는 AWS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이제 엘라스틱 빈스토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고, ELB는 로드 밸런싱이고, EC2는 인프라이저 서비스 쪽이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레코니션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AWS 소프트웨어 서비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번. EC2 인스턴스와 같은 서비스를 다루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은 뭡니까? 인프라이저 서비스죠. 예, 요거는 인프라이저 서비스. 정답은 4번. 자, 다음 중 온프리미스 VPN과 아마존 VPC 간의 연결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온프리미스 VPN하고 아마존 VPC 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써야 되는 서비스 2개를 고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커스터머 쪽에 그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일단 VPC하고 연결이 되려면 커스터머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라우팅할 때 필요한 아마존 루트 53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3하고 5예요. 네, 정답은 3하고 5입니다. 잠깐 오답 쪽을 좀 살펴보면, 먼저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NAT 게이트웨이는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의 EC2 인스턴스가 인터넷이나 다른 AWS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일단은 게이트웨이를 있도록 하는 그 서비스고, 인터넷이 해당 인스턴스와 연결하는 것을 일단은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것이 네트고, 근데 이제 EGLES Only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얘는 네이트 게이트웨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작동하지만 이제 IPv6 트래픽에만 적용할 수 있는 IPv6 트래픽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VPC 피어링은 이게 온프레미스하고 VPC 사이 연결이 아니라 그 AWS 클라우드 내 VPC 사이의 네트워킹 연결이죠. 그래서 VPC 피어링은 이제 그럴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아마존 루트 53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2개가 실질적으로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웹사이트는 하루 종일 다양한 수준의 트래픽이 있으며 항상 서버 용량을 완전히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트래픽 로드 처리와 관련해서 AWS 클라우드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 어떤 이점을 제공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자,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어떤 이점을 제공하냐. 이거는 일단은 이제 정답은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인데, 탄력성의 의미는 리소스를 획득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리소스를 해제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만큼 잡아서 쓰다가 이제 서버 용량을 완전히 소모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일정 부분 리소스를 릴리즈하는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이 탄력성에 관련된 클라우드 개념 쪽에서 탄력성에 관련된 클라우드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탄력성입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 쪽에 관련된 문항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API 게이트웨이, 람다 함수 및 다이너모DB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동할 때 사용자 요청을 추적하려면 일단 람다를 써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썼을 때,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자, 이거를 트레이스하거나 이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트레이스나 이런 거 할 때 뭘 써야 되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WS X-Ray입니다. AWS X-Ray. 그래서 앞에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워치나 인스펙터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 아닌 거라는 건 아실 것 같고, X-Ray는 이제 개발자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구축된 프로덕션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디버깅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이 어플리케이션 트레이싱 해줄 때 쓰여지는 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 엑스레이를 쓰면 일단 람다 함수 쪽도 일단 트레이스가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들어오는 트래픽에 따라 EC2 컴퓨팅 용량을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AWS 오토스케일링이죠. 제가 이전 주차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오토스케일링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용량이 모자르면 자동으로 제가 EC2나 이런 것들을 더 개수를 늘려서 일단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일단은 자동으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AWS 마시는 AWS에서 어떤 민감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 분류할 때 보완하는 서비스고, AWS 라이세일은 가상 프라이빗 서버, VPS 솔루션, 가상 프라이빗 서버 솔루션이고, 아마존 EC2의 확장에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상 프라이빗 서버 솔루션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은 좀 설명드렸지만 AWS 계정의 거버넌스, 준수, 규정수, 운영 감사 및 위험 감사에 사용되는 툴이고, 그래서 일단 오토 스케일링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회사의 클라우드 아키텍트가 회사의 AWS 환경을 관리합니다. 어느 날 클라우드 설계자는 EC2 인스턴스 중 하나가 30일 넘게 넌스톱으로 실행되었으며 사용 비용이 급증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드 설계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인스턴스 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중 클라우드 설계자가 문제를 식별하고 실행 중인 리소스가 AWS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뭡니까?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정답은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인데요. 이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일단 비용 및 효율 최적화 관련돼서 사용하지 않은 리소스와 기회를 식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 AWS 환경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보안 표준과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AWS 환경, 설정되어 있는 AWS 환경을 평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AWS 환경을 복원력 관련돼서 AWS 환경을 검사해서 중복성 부족하고 리소스 과다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거, 리소스 과다 여부, 그 다음에 성능 개선 관련돼서 AWS 환경의 사용과 구성을 분석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속도와 응답성을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한도 추적하는 거, 계정 사용량을 확인하고 계정이 서비스의 한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 이제 알림을 받아서 받는 그런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이고요. AWS 컴피그는 이제 고객의 리소스가 설정된 지침 및 요구사항에 부임하는지 어떤 확인하는 컴피그 그런 도구고, 클라우드 워치는 이제 로그라고 그랬죠. 지표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하는 부분들 이런 로그고, IAM은 뭐 일단 아실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답은 3번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이런 얘기는 이제 키네시스 쪽, 아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키네시스 쪽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키네시스는 기계학습, 분석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비디오, 오디오, 뭐 어플리케이션 로그, 또 웹사이트, 뭐 클릭 리스트, 또 IoT의 장비에서 올라오는 측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마존 키네시스를 사용하면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데이터가 수집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데이터가 도착하고 즉시 응답하는 대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키네시스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쓰여지는 키네시스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EMR은 오픈소스 아파치 도구를 써서 이제 온프리미스 클러스터 비용으로 아주 대규모 페타바이트 규모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고,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이제 어떤 지정된 간격으로 온프리미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AWS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 간의 어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순한 웹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서치는 이제 주로 AWS 클라우드에서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배포해서 이제 운영하고 확장하는 데 일단 쓰여집니다. 오픈서치는 이제 검색 및 분석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뭐 텍스트 검색이나 로그 검색, 로그 내의 어떤 내용들을 검색하거나 뭐 그럴 때 쓰여지는 툴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정답은 4번 아마존 키네시스입니다. 자, 다음은 AWS에 장기간 보관할 로그 파일이 많고 검색 시간은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이 목적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클래스는 뭡니까? 자, 굉장히 로그 파일이 많고 그 다음에 보관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관하는 거에서 어떤 거를 찾을 때 일단 12시간 이내로 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클래스는 뭡니까? 여기서 정답은 아마존 S3 글레이시어, 잠시만요. 정답은 S3 딥 아카이브입니다. S3 글레이시어 딥 아카이브가 정답이고요. 얘는 아마존 S3 글레이시어 딥 아카이브는 아마존 S3에서 저렴한 비용의 스토리지 클래스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장기 보관할 때 일단 사용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장기 보관, 뭐 7년이든 10년이든 이런 고객들, 특히 이제 금융이나 의료 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장기 보관해야 되는 그런 그 고객들이 활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고, 뭐 일단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는 백업 및 재복구 사용 사례도 쓸 수 있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찾기 위해서 다시 아카이브 받았던 걸 다시 원위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12시간 내에 복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3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가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EBS 콜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뭐 장기 보관용이 아니고 12시간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바로 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EBS 콜드 HDD도 이제 뭐 워크로드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경우긴 한데, 이제 이걸 쓰려면 EC2 인스턴스에 붙여야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EBS 콜드 HDD는 맞지 않고, 그 다음에 S3 글레이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발은 이것도 장기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굉장히 빠른 검색이 필요할 때 12시간 뭐 이런 게 아니죠. 빠른 검색이 필요한 그런 뭐 밀초 단위의 검색이 필요한 장기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러면 저렴한 비용의 스토리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마존 S3 스탠다드 IA도 이것도 자주 액세스는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빠르게 액세스해야 하는 데이터에 적합한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S3 스탠다드처럼 뭐 뛰어난 내구성, 높은 처리량, 짧은 대기 시간 뭐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그래서 파일용으로 일단 쓴다는 거죠. S3 스탠다드 IA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답은 1번 아마존 S3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가 일단 정답입니다.
자, 다음. 단 몇 분 만에 윈도우스 또는 리눅스 데스크탑을 프로비저닝하고 쉽게 확장하여 직원에게 수천 대의 데스크탑을 제공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뭡니까? AWS 워크스페이스죠. AWS 워크스페이스예요. AWS 워크스페이스고. 일단 AWS 시스템 매니저는 일단은 그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여러 AWS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를 볼 수 있고 AWS 리소스 전체에서 운영 작업 같은 걸 자동화할 때 쓰는 게 이제 시스템 매니저고 AWS 클라우드 9은 이제 IDE죠. 이제 개발인데 뭐 최근에 이게 페이드 아웃 돼가지고 아마 이거는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WS 오가니제이션은 이제 워크로드를 확장하고 확장에 따라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데 도움되는 툴이 이제 오가니제이션이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아마존 워크스페이스가 윈도우 또는 리눅스 데스크탑을 프로비저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다음은 회사가 서울 리전에 호스팅되는 게임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의 플레이어는 지연 시간이 길어 게임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는 어떻게 지연 시간을 줄이고 이 리전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게임 서버에서 도는 거는 다이나믹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이런 뭐 S3에서 제공할 수 있는 스태틱 웹 서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이나믹 웹 서버, 다이나믹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다이나믹. 그래서 일단 1번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이런다고 지금 되지는 않아요. 이 게임 서버 안에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컨텐츠 배포 정도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 아니고 자 2번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활용하여 전용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물론 다이렉트 커넥트는 전용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3번 유럽 및 북미에 추가 게임 서버를 배포합니다. 유럽 리전하고 북미 리전에 추가 게임 서버를 배포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서울 리전의 게임 서버에 일단 뭐 유럽과 북미의 지연 시간이 길다는데 서버에 뭐 자동 확장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룹이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AWS에서 호스팅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예요. 자, 팀은 긴급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다음 중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두 개를 써라. 두 개죠. 두 개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마존 EC2를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뭐 이런 걸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일단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DS를 쓸 수도 있죠. RDS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지원을 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아마존 EC2 그 다음에 3번 아마존 RDS가 일단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오로라는 주로 이제 MySQL, 뭐 PostgreSQL 호환되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쪽 서비스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시프트는 이제 표준 SQL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써서 간단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드시프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이제 오로라 백트랙은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원하지 않고 DB 클러스를 특정 시간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아마존 오로라의 일부 기능이에요. 백트랙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 일부 기능 갖고는 오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단 여기서 정답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일단 정답은 죄송합니다. 정답은 EC2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RDS가 정답입니다. 두 개. 1번, 3번. 자, 다음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사용자가 대화형 대시보드 및 보고서를 쉽게 생성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는 뭡니까? 자, 여기서 정답은
대화형 대시보드하고 보고서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아마존 퀵사이트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퀵사이트는 이제 사용자가 대화형 대시보드 및 보고서 생성하고 게시할 수 있는 AW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고, 퀵사이트는 사용이 간편하고 어떤 정교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을 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어떤 기술 능력을 갖춘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퀵사이트 사용해서 AWS 데이터 서비스, SaaS 앱, 온프리미스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가 있어서 이 서비스에서는 예측, 추세 분석 등의 복잡한 기능하고 차트, 표, 그래프 같은 다양한 표시 형식들이 통합돼서 제공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퀵사이트가 정답이고, 코스트 익스플로어는 한번 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사용자가 AWS 비용 및 사용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고, 그 다음에 코스트 앤 유세이지 리포트는 AWS 사용 및 AWS 계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고객이 보안, 비용 최적화, 성능을 위해서 AWS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시간 지침을 제공하는 게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답은 아마존 퀵 서비스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더 빠른 디스크 읽기 및 쓰기 성능을 제공하고 인스턴스의 임시 블록 수준 스토리를 제공하는 AWS 스토리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인스턴스 스토어죠. 예, 인스턴스 스토어. 인스턴스 스토어가 임시 블록 수준 스토리지고 빠르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같은 서버에 같은 호스트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턴스 스토어가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자, 이제 잠깐 오답들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인스턴스가 정답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안 규정 및 준수입니다. 자, 보안 및 규정 준수에 관련된 프로그램, 시험 문제들, 문항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EC2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다음 중 보안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AWS 옵스웍스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AWS 옵스웍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이제 그 규정 준수를 실시간으로 보조하고 할 때 쓰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존 MQ는 이제 메시지 큐, 이것도 일종의 큐 서비스인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인스펙터도 보안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데 일단 사용할 수 있죠. 아마존 인스펙터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일단 AWS 리소스 자동으로 이렇게 배포할 때 쓰는 그 스크립트 하는 거잖아요. 관리.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아니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정답은 2번 트러스트 어드바이저하고 4번 아마존 인스펙터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 중 타사 소프트웨어의 AWS 상호 운용성에 대한 지침, 구성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AWS 서포트 플랜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AWS 서포트는 꼭 한번 시험 보시기 전에 서포트 플랜 쪽은 홈페이지를 살펴보세요. 예, 서포트 플랜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살펴보시고. 자, 여기서 일단은 정답은 지금 AWS 타사 소프트웨어와 AWS 상호 운영성에 대한 지침하고 구성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AWS 서포트 플랜이잖아요. 이거는 정답은 일단 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하고, 그 다음에 4번 AWS 비즈니스 서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서포트 이상이 돼야만 타사 소프트웨어와 AWS 상호 운영성에 대한 지침 및 구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한다는 거죠. 디벨로퍼는 일단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비즈니스 서포트하고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있고, 그다음에 그 코어포레이트 서포트 이런 서비스는 없어요. 서포트 플랜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오답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 엔터프라이즈하고 비즈니스 서포트가 상호 운용성에 대한
지침 및 구성 문제 해결을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AWS 소프트 플랜이다 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자, AWS 환경과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상호작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액세스 키. 자, 액세스 키하고 AWS SDK가 필요하겠죠. 예, 람다나 뭐 매니지먼트 이런 쪽이 아니고, 물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키 부분이 되는 거는 SK하고 액세스 키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직원이 S3 버켓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액세스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직원에게 첫 번째 예제, 직원에게 S3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니죠. 꼭 필요한, 그 사람이 사용하는 필요한 것들만 제공해야 되죠. 전체는 아니죠. 자, 2번, 직원에게 관리자 액세스는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직원에게 어떤 유형의 액세스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해당 권한만 제공합니다. 맞죠. 자, 4번, 이제 쓰기 전용 권한도 필요한데 읽기 전용만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죠.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아래 서비스 중 IAM 및 리소스 기반 정책을 테스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IAM의 리소스 기반 정책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적으로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자,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그 서비스가 뭐냐? 여기서는 IAM 폴리시 시뮬레이터가 정답입니다. 폴리시 시뮬레이터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답들에 대해서 굳이 여러 번 설명드린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AWS 컴피그는 리소스의 구성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그 다음에 시스템 매니저는 통합사원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AWS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를 볼 수 있고, AWS 리소스 전체의 운영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존 인스펙터는 AWS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평가 서비스 쪽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단은 IAM 리소스 기반 정책 테스트하는 건 IAM 폴리시 시뮬레이터가 정답입니다. 1번. 자, 다음. AWS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두 개. 자, 두 개를 선택해요. 자,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플 메시지나 이런 걸 자동으로 보내는 거, 내 프로그램에서 굳이 메시지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구현해서 만들 게 아니라 AWS가 갖고 있는 SNS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큐 같은 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뭔가를 주고받을 때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구성 요소를 분리하기 위해 할 때 쓰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이거하고, 그다음 아마존 SQS,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요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오답을 잠깐 살펴보면, 아마존의 스텝 펑션, AWS 스텝 펑션은 여러 AWS 서비스를 서비스 워크플로우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 람다, AWS 글루 및 아마존 세이지매직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연결하는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시행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AWS 스텝 펑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데는 쓸 수는 없는 거죠. 쓸 수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EC2는 너무 잘하니까, 아시니까 설명하실 거 없고, 이제 람다도 서버레스 어플리케이션 할 때 쓰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분리할 때 쓰는 거로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자, 다음은, 다음 중 아마존 S3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아마존 S3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책인 부분들, 이게 일단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S3 리소스 액세스를 하는 거니까 일단 버킷 정책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한 게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뭐 사용자가 있어야 되니까 사용자 정책 뭐 일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2번하고 4가 정답이죠. 이고 그 뭐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 뭐 이런 것들은 뭐 라우팅 정책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없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최고 책임 기술자, 기술 책임자 CTO는 AWS 오가니제이션을 사용해서 여러 AWS 계정의 서비스 사용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다음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자, AWS 오가니제이션을 써서 여러 계정의 서비스 사용을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사용 제어입니다. 사용 제어. 이때 뭘 쓰냐? 정답은 서비스 제어 정책,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 SCP입니다. SCP. 그래서 AWS 오가니제이션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AWS 오가니제이션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생성하고 거버넌스에 어떤 정책을 적용할 때 SCP를 이용해서 뭐 각 회원 계정의 사용자와 뭐 역할이 액세스할 수 있는 AWS 서비스, 리소스 및 개별 API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가니제이션에서 그래서 전체 조직에서 이런 건 하면 안 돼,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서비스 제어 정책이 맞습니다. SCP가 정답이고요. 자, 다음 중 AWS IAM 서비스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는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하라.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베스천 호스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베스천 호스트라는 거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중간에 서버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IAM하고는 뭐 별로 IAM 사례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자, 근데 두 번째 AWS 계정 루트 사용자 액세스 키를 잠금다. 이거는 이제 IAM 어떤 모범 사례 중에 하나죠. 반드시 이제 계정 루트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잠그는 거 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누출되면 참 심각하니까요. 계정 루트 사용자의 액세스 키나 뭐 특히나 유저 아이디 패스가 누출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하고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정책 대신 인내 정책을 사용합니다. 좀 애매하고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면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2번하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AWS 고객으로서 가입 후 AWS로부터 상속받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가입 후 AWS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입해서 로그인했어요. 그러면은 AWS로부터 상속받는 서비스가 뭐냐라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AWS에 저장하고 AWS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 상속받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에서 프로비저닝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애매하죠. 이것도 뭐 상속받는 건 아니죠. 프로비저닝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조직이 보안 및 규정 준수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책임. 아니죠. 조직의 보안 및 규정 준수는 모든 게 다 예를 들어 AWS 책임지는 건 아니죠. AWS부터 상속받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고객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축된 AWS 정책, 아키텍처 및 운영 프로세스의 모든 사례들, 예를 들어서 뭐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받아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맞게끔 AWS가 그런 기존에 구축했던 어떤 사례들 뭐 이런 부분들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좀 더 AWS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은 청구 가격 책정 및 지원 쪽입니다. 청구 가격 책정 및 지원 쪽이에요. 자, 청구 가격 책정 지원 쪽 분야에서 이제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다음 중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사용률이 정의한 인계값 아래로 떨어질 때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은 뭡니까? 일단은 이런 경고 이런 거 우리가 정한 인계값 아래로 떨어졌을 때 경고받을 이게 AWS 버짓이죠. AWS 버짓. AWS 버짓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 비용이나 사용량이 예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놨다가 그 지정한 것 값으로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워닝을 경고를 주는 그런 쪽의 AWS 버짓이 일단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답 잠깐 살펴보면 클라우드 워치 빌링 알람은 예상 AWS 요금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에서는 적용 범위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률이 정의한 인계값 아래로 떨어질 때 경고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워치 빌링 알람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어는 시간 경과에 따른 AWS 비용 및 사용량을 시각화해서 일단 볼 수 있고 하는 거지만 뭐 경고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AWS 모범 사례에 따라서 리소스를 프로비징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시간 지침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인 거지 일단은 인계값 아래 떨어질 때 경고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 AWS 버짓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회사는 현재 비용 절감을 위해 예약 EC2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할 계획인 어플리케이션에 온디맨드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호스팅되는 어플리케이션을 3년 이상 사용할 경우 다음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3년 이상 이제 쓸 거면 이제 예약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정답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3년 기간 동안 모든 설결제 표준 예약 인스턴스가 제일 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미리 다 돈 다 내놓으면 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3년 기간 동안 모든 선결제 표준 예약 인스턴스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비용 효율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AWS에서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AWS에서 고객 비용을 청구하는 거. 자, 탄력적 IP를 프로비저닝하고 이를 실행 중인 EC2의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거. 이거는 뭐 일단 뭐 작업 중에 하나니까. 그다음에 계정에 추가 VPC를 설정하는 거. 이것도 뭐 사실 작업 중에 하나니까. 4번. VPN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서 S3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드는 네트워크 요금. VPN을 통해 데이터 센터 이거는 사실 VPN을 통하는 게 VPN 솔루션 서비스 비용은 아마 사용자가 낼 거예요. 그러면은 VPN 비용만 내는 거지. VPN 내에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 데는 이 VPN을 쓰기 때문에 AWS도 몰라요. 얼마나만큼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금할 수가 없고. 자, 근데 이제 네 번째는 두 AWS 리전 간 EC2 파일 전송. 이거는 EC2 간의 파일 전송은 AWS가 분명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량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회사에서 아마존 S3를 기본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옵션 중 비용이 발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자, S3를 기본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돈 내는 것들이 뭐냐? 자, 자, 첫 번째 S3 이벤트 알림을 수정한다. 이거는 뭐 일단 알림 수정 정도 갖고 돈 안 받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3 버켓 정책 바꾸는 거 갖고 돈 받을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신한다. 여러분들 AWS 정책 중에 데이터를 수신하는 부분 쪽은 사실 돈을 안 받습니다. 거의 인터넷에서 데이터 수신하는 부분들은 거의 돈을 안 받고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송신한다. 이거 무조건 받아요.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송신한다 라는 게 무조건 받고요. 자, 이제 S3의 수명주기 정책을 설정한다. 이제 이게 수명주기 선택을 하는 거는 S3에서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로 어떤 이동할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동시켜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죠. 예, 이렇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하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 중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1년간 지속적 실행해요. 용량 예약도 제공하는 안정적인 상태의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온디맨드 인스턴스 가격과 비교하여 가장 큰 할인을 제공하는 구매 옵션은 무엇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1년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1년간 우리가 예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 예약 인스턴스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잠깐 오답들 좀 잠깐 살펴보면, 일단 세이빙 플랜은 1년 또는 3년 동안 일관된 사용량을 약속하는 대가로 EC2 및 파게이트 사용량에 대해서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거다라는 뭐 이런 세이빙 플랜이라는 게 있고, 이는 비용 효율적인 인스턴스 가격 옵션이지만 일단 우리가 주어진 어떤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용량 예약을 제공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인스턴스는 실제 예약 인스턴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전용 인스턴스 사용하면 단일 테넌트 하드웨어에서 실행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시간당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 인스턴스는 실질적으로 예약 인스턴스보다 비용이 더 든다. 자, 컨버터블은 실제로 표준 예약 인스턴스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죠. 그 이제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인스턴스 종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만 듣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반드시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표준 예약 인스턴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4회차 종료가 됐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